어느 날의 두 채널. 내가 만났던 귀신들로 타선을 짜봤어 라는 스레를 세운 1.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장난스러운 제목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의 명작 스레가 되는데, 내가 만났던 귀신들로 타선을 짜봤어. 1은 우선 스레 제목대로 자기가 만났던 귀신들의 타선을 발표합니다. 1번 타자 이루수 무카이 조친, 2번 타자 좌익수 우라타 선배의 룸메이트, 3번 타자 우익수 후키짱, 4번 타자 중견수 수수께끼 축제, 5번 타자 일루수 마츠리 바야시, 6번 타자 삼루수 아파트의 아이, 7번 타자 포수 손님, 8번 타자 유격수 야마세미님, 9번 타자 투수 할머니 라는 스타트 멤버 라인업으로 상당히 중량감 있는 타선을 예감하게 만듭니다. 1은 바로 1번 타자 이루수 무카이 초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이 고등학교 1학년 6월의 일. 상당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1은 학교에 다니는데 자전거로 편도 12km라는 엄청나게 힘든 등하교 라이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1이 부활동으로 늦은 날에 어두운 귀갓길에서의 사건입니다. 1의 통학로에는 산과 밭 사이를 달리는 길이 있어 그곳에는 곳곳에 몇 채의 집이 있는 취락이 있다는데요. 거기까지 오게 되면 집까지는 5분 정도의 거리라서 1은 자전거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1이 문득 시선을 들었더니 그 집들 중 한 곳에 오봉 때 쓰는 무카이 초친이 보여왔다는 것으로 가문의 문양이 들어간 그 제등은 요즘 쓰는 촛불을 쓴 건지 어두운 등이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무카이 초친이란 조상이나 고인의 영가가 헤매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끔 표식으로 집 밖에 달아놓는 등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사 때 대문을 열어놓는 것과 비슷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봉이란 한국의 추석이라고 할까요? 우린 음력 대보름에 치르지만 일본에서는 양력 7, 8월 한창 더울 때입니다. 그렇게 무카이 초친이란 등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게 된 스레 주민들은 기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웅성거리기 시작. 또한 1이 살던 지역에서는 7월의 중순을 오봉으로 즐겼습니다만 그때는 아직 6월이어서 1은 한 달이나 전부터 등롱을 내놓은 집이 있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등롱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에서 장례가 있는 걸 본 1은 그 일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건 조상님이 마중 나온 등롱이란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의 이 이야기를 봤을 때 1이 지난날 봤던 등롱은 저승으로부터의 환영 사인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번 타자로 들어왔던 무카이 초친 이야기는 끝났고, 다음으로 1은 2번 타자 좌익수 우라타 선배의 룸메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이 고등학교 2학년 4월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 수가 부족한 체육계통의 부활동에 들어가 있던 1에게는 선수로 뛰는 선배는 없었지만 우라타 선배라는 여학생 매니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우라타 선배가 2월경에 큰 병에 걸려 도심지의 대형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운동부의 고문과 부원 모두가 돈을 객출해 모아 병문안 갈 물건을 사고 일과 주장이 운동부를 대표해 병원까지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병원은 현청 소재지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곧 고층에 있는 3인실에 우라타 선배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3인실 제일 안쪽이 우라타 선배의 침대로 입구 근처에 있는 침대는 빈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가운데 침대는 커튼이 닫혀 있었지만 자리는 비어 있어도
누가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라타 선배는 내일부터 학교에 갈 수 있어 라고 해 일 일행은 안심하고 농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들이 한창 떠들고 웃다가 슬슬 돌아가게 되어 병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거기로 잠옷 차림의 여자애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애는 대충 중학생 정도로 따은 머리는 어깨에서 앞쪽으로 늘어뜨린 모습이 묘하게 어른스러워 보였다는 걸 일은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애에게 우라타 선배가 아 어서와 땡땡짱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우라타 선배가 여자애에게 말을 건 장면을 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퇴원한 우라타 선배에게 일이 그 머리 따운 여자애는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 선배는 누구? 라고 물어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일 일행이 병문안 갔던 날은 우라타 선배가 있는 침대 말고는 전부 비어 있었고 그런 여자애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같이 갔던 주장에게서도 침대는 선배 말고는 다 비어 있어서 3인실인데 쓸쓸하겠네요 라고 했잖아 라는 말을 듣고 말아 일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일이 병실에서 봤던 생활감이 남아있던 침대와 따은 머리 여자의 정체는 알 수 없는 채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일은 드디어 클린업 라인인 3번 우익수 후키짱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치규 구독자님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클린업이란 강타자 3인조를 뜻하는 말인데요. 즉 3, 4, 5번 타자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자를 일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타자들이죠. 이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상상 친구 이야기 모양입니다. 역시 상상 속의 친구 말고는 친구가 없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설명하자면 어릴 때 자주 겪는 체험으로 이 상상 속의 친구라는 건 이매지너리 프렌드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이 후키짱 이야기는 일이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일은 여름방학 전반을 거의 외갓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일의 할아버지는 손자를 귀하게 여겼는지 일이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플스나 건프라 모델 등을 준비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며칠도 되지 않아 지겨워진 일은 집 별채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별채는 안채에서 복도로 이어져 있었고 그 복도에서는 정원풍의 마당을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말로는 별채에는 할아버지가 모아둔 도감이나 전쟁 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던 모양으로 아직 어렸던 일은 도감에 푹 빠져 매일 읽었다나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일은 천천히 별채에서 후키짱하고 몇 번이나 같이 지낸 적이 있어 라는 말을 꺼냅니다. 일의 기억으로는 조금 위의 여자애가 점심때가 지나면 정원 앞 울타리에서 얼굴을 내밀어 일은 복도 샤시문을 열어 그 애를 별채로 부른다는 비밀 데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도 후키짱도 서로 말수가 적어 그다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일은 후키짱과 있는 것으로 안심하고 몇 시간이나 별채에 있을 수가 있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별채에서만 지내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할머니가 별채에서 뭘 하느냐고 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은 후키짱하고 있어 대답 할머니에게 후키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갸웃거리며 그날 밤 일에게 들은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말한 것 같다고 일은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미 치매가 시작된 할머니의 말을 할아버지가 제대로 들어줬을 리도 없어서 할아버지는 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친구가 생겼구나 잘됐다 라고만 했다고 하는데요. 왠지 그날을 기점으로 후키짱이 일의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이 그때의 일을 확인해 보려고 해도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치매로 시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얼마 전 귀향했을 때 일은 후키짱이 얼굴을 내밀었던 그 울타리 너머는 어떻게 돼 있을까 신경이 쓰여 울타리 너머 쪽으로 돌아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길을 끼고 숲이 펼쳐져 있을 뿐으로 잡초에 섞여 머위라는 식물이 군생에 있었다고 하면서 일은 후키짱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3번까지의 이야기를 마친 일은 걱정이 됐는지 읽는 사람은 있는 거야 라며 스레 주민들에게 묻죠. 거기에 대해 바로 보고 있어 라며 한가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던 중 친구라고는 2차원밖에 없는 게 당연한 스레 주민들을 대표하는 듯한 상상 친구라도 좋으니까 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놈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은 다시 시작. 다음으로 4번 타자 중견수 수수께끼 축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은 중학생 때까지 자주 아버지와 낚시를 나갔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묵으면서 밤새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다는 여름방학 정례 행사였다나요. 그리고 일이 중학교 1학년 때 언제나처럼 아버지와 낚시를 갔는데 차로 가던 중 아버지가 길을 헤매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날 일과 아버지가 목표로 했던 언제나 갔던 항구에서는 제방을 강화하는 공사가 있던 모양으로 서둘러 다른 낚시 포인트를 찾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일들은 산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 주변 땅에 대한 감각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길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도 한참을 가다 보니 어촌 같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8시를 넘돌고 있었는데도 그 마을은 굉장히 밝았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고 지나치는 사람들은 유카타 같은 차림으로 와서 어디까지나 여름축제 같은 광경이 일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일은 갑자기 스레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스레 시간은 자정을 넘고 있어서 일이 아무래도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술을 마시고 글을 썼다나요. 그렇게 한참을 안 나타나던 일은 다음날 나타나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헤매다 들어간 마을길은 원래부터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은 길이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그런 좁은 길 양쪽에 점점 많은 포장마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길은 가득 메워지고 일들의 차는 부득이하게 서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있던 일은 아버지에게 차 돌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려고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는 험악한 표정으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니 아버지는 무려 불경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들은 일은 처음엔 아버지가 이상해졌나 생각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왜 불경을 외우고 있는지 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들이 타고 있던 차 주변에서 펼쳐지는 활기에 차 있어야 할 축제에서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들의 차는 에어컨을 켜놨기 때문에 창문을 완전히 닫아놓고는 있었지만요. 그런데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포장마차에서 뭔가를 굽는 소리 등등 축제라고 한다면 그 떠들썩함이 들려올 텐데 마치 소리를 죽인 TV처럼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일들의 차를 신기하다는 듯 피할 뿐으로 결코 폐를 끼치거나 창문을 두드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의 길을 차로 50m 정도 나아갔더니 시야가 열리고 일들의 차는 선착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선착장에는 작은 어선이 10대 정도 정박해 있었고 일의 눈에는 현실의 배로 보였습니다만 들어서 있는 배들 제일 안쪽에 번쩍번쩍 빛나는 큰 목조선이 보였던 겁니다. 그 목조선은 배 전체에 여러 곳이 빛나고 있었고 돛까지 달려 있었는데요. 증기로 배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연통도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에 와 있던 군중은 그 배를 행복한 듯 바라봤다는 모양으로 그 목조선과 그것을 바라보는 군중들 사이로 일들의 차가 뛰어든 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이 한동안 그 번쩍대는 목조선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흥 축제마을을 빠져나와 일은 겨우 일반길로 돌아왔다는 걸 느끼죠. 그러더니 아버지는 차의 창문을 전부 열고 안심한 듯 살이 때는 저런 일도 일어나나 보다 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살이라는 것은 초승달과 보름달의 전후 5일간 정도의 기간으로 밀물과 썰물 차이가 극심한 시기로서 일반적으로는 플랑크톤이 늘어나 고기가 잘 잡히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과 아버지는 이날 고기는 전혀 낚지도 못했고 게다가 돌아와서 조사해봤더니 일들이 봤던 수수께끼 축제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어서 자기들은 대체 뭘 본 건지 일은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수께끼 축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쉬지 않고 일은 5번 타자 1루수 마츠리 바야시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이 초딩에서 고딩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일은 초등생 무렵부터 홀로 잠들 수 없는 밤에는 가끔 멀리서 피리와 큰 북이 연주되는 마츠리 바야시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들리는 건 몇 년에 한 번 정도로 그것은 반드시 여름에 내리는 소낙비 뒤에 선선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츠리 바야시란 축제 때 연주되는 음악으로 일본 전통음악 장르의 하나입니다. 그 마츠리 바야시는 효토코가 춤을 추는 것 같은 즐거운 리듬이 반복되며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일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나 모르는 새 잠이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효토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죠. 이 이야기 복잡하네요. 효토코란 축제 때 쓰는 입이 삐쭉 나오고 눈이 짝짝이인 가면입니다. 이걸 쓰고 춤을 추거나 하죠. 그리고 못생긴 남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딩 때부터 그런 마츠리 바야시를 듣던 일도 중등이 되어 드디어 그 마츠리 바야시는 뭐지? 라는 의문이 생겼죠. 그래서 그 정체를 확인하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본가 뒤편에 있는 신사의 카구라춤 설이었습니다. 일이 살던 지역에서는 모내기철이 가까워지면 카구라춤 준비가 시작되고 관계자가 마을 회관에서 연습을 한다는 것. 카구라춤이란 신사에서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무녀들이 나와 추는 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들 보셨겠지만 너의 이름은 이라는 애니에서 미야미즈 미츠하와 동생 요츠하가 무녀복을 입고 같이 추던 그 예쁜 모습을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기억하실 듯 싶네요. 그리고 연습은 5월 초 골든위크 전에는 춤의 복납이 끝나기 때문에 일에게 들리는 계절에서 벗어난 마츠리 바야시는 카구라 춤의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실력이 녹슬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카구라를 관리하는 입장이었던 친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음악이 들리는데 뭐 아는 거 없어? 누가 연습하고 있는 건가? 물어보니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나에겐 이미 들리지 않게 됐지만 예전에는 자주 들렸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냐? 라면서 할아버지가 휘파람으로 부른 것은 일이 들었던 그 음악과 똑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걸 들은 일은 멜로디를 할아버지에게 안 알려줬는데 할아버지가 그 음악을 휘파람으로 분 것에 적잖이 놀랍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놀라고 있는 일에게 그건 밭의 신의 축제야. 이제 나에게는 들리지 않아서 신이 사라진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직 계시구만 하면서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로는 카구라 연습은 근처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마을회관에서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마츠리바야시 음색은 일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들렸다는 모양으로 마지막으로 일이 들었을 때는 대학교 수험 공부를 하던 날, 역시나 소낙비가 내린 후에 선선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일은 창문을 열고 지난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이 고향의 귀성에도 더는 마츠리바야시가 들리는 일은 없다네요. 이렇게 끝이 나니 일의 이야기를 다 들은 스레 주민들은 예성애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줬다며 이를 칭송합니다만 일 본인은 잠깐 중단, 너무 마셨어 라며 이틀 연속 알코올을 들이키며 글을 올린 걸 스스로 자백하는 알중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날 낮까지 기다리는 일 없이 일의 이야기는 바로 6번 타자 삼루수 아파트의 아이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이 이야기는 일이 초등학교 4학년 봄. 이 한 시기만 일은 가정사정으로 본가에서 떨어진 현청 소재지가 있는 삼촌의 맨션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거기 살고 있던 일의 사촌 동생은 일에게 엄청 잘 대해주었고 그 맨션에 사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일을 소개해줬다네요. 그래서 일은 맨션 중앙 정원에서 모두 모여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면 다르마상가 고론다 라는 놀이를 할 때에만 이상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다르마상가 고론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한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칙은 아파트 아이가 온다면 해산이었던 겁니다. 그럴 것도 중앙 정원이 있는 맨션 뒤쪽으로 수풀이 있고 그 수풀 안쪽으로는 작은 목조 아파트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 아파트 아이가 맨션 중앙 정원에서 하는 다르마상가 고론다 놀이에 어느샌가 끼어드는 일이 있다나요. 그리고 그 몰래 끼어드는 애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이 맨션 안에 사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알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르마상가 고론다를 하며 놀고 있었을 때 일이 순례를 할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일과 사촌 동생을 포함 맨션 아이들 6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몇 번을 다루마상가 고론다 한 뒤 뒤를 돌아봤을 때 중앙 정원 구석 쪽에 모르는 남자애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키에 짧은 머리를 한 아이로 옷차림도 보통이고 귀신 같은 느낌도 없었습니다만 원래부터 맨션 안으로 들어오려면 오토락으로 되어 있는 맨션 통로를 지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일이 모르는 맨션 아이였다고 해도 같이 노는 다른 아이들이 알아차릴 텐데요. 일은 섬뜩한 생각으로 몸이 떨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확증이 없으니 일은 그대로 다르마상가 고론다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다르마상가 고론다 라며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 아이는 점점 일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정원 나무 그늘에서 배전반 밑으로 그리고 결국엔 바로 눈앞에 배수관 그늘까지 거리가 좁혀지고 있던 일은 이 아이한테 터치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 그 생각으로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이 다르마상가 하는데 누군가가 일의 어깨를 톡 하고 터치했던 겁니다. 극심한 공포로 일의 소중이가 오줌을 지르려고 합니다만 조심조심 뒤를 돌아본 일의 눈에는 즐거운 듯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맨션 아이들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일 없이 모두가 순서대로 순례를 하거나 다른 놀이를 하거나 하며 저녁이 되어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엘베 안에서 사촌 동생이 갑자기 일에게 혼자 끼어들었던 남자애 봤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물어봤더니 동생은 자기가 순례였을 때도 모르는 남자애가 섞여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게 처음이 아니며 다르마상가 고론다 할 때뿐만이 아니고 모두 게임보이를 가지고 나와서 같이 놀 때도 신기하다는 듯 들여다보는 남자애는 목격되고 있었다나요. 그러자 여기서 지금까지 일의 이야기가 그다지 무서운 느낌이 없는 게 많았던 것도 있어 이 이야기는 그래도 무서웠는지 한방 얻어맞은 형국의 스레 주민들이 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은 맨션 내에서의
다르마상가 고론다 규칙을 떠올리고 해산 안 해도 됐던 거야? 며 동생에게 물었답니다만 그때 사촌 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 모양으로 일단 사촌 동생은 누구라도 같은 편으로 들여주는 좋은 녀석이구나 감탄했던 건 기억난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일은 다음 오봉 때 동생을 만나면 그때 일을 물어보고 싶다면서 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도 가끔 마츠리 바야시 음악이 들린다는 이비인후과 검진이 불가피한 주민도 나타났는데요. 일의 말로는 인터넷 검색하면 마츠리 바야시가 들리는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7번 타자, 포수, 손님이라는 이야기는 일이 외갓집에 맡겨졌을 때의 이야기로 그것은 일이 상상 친구인 후키짱과 오붓하게 보낼 시기와 겹치는 후키짱의 스피노프, 즉 외전격인 이야기입니다. 일의 말로는 후키짱과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그 별채는 선대가 운영했던 가게터라는 것. 그날 일은 텐마루에 엎드려 할아버지가 준 건프라 모델 즈고쿠와 제트 건담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향인 텐마루는 석양이 강했던 게 인상 깊게 남았다는 일은 커튼을 칠까 망설이면서도 건프라 모델을 가지고 계속 놀았죠. 그 후 드디어 제트 건담과 즈고쿠의 싸움이 점입 가경으로 접어들었을 때 뭐시 하고 일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라는 뜻이겠죠. 깜짝 놀란 일이 얼굴을 들었더니 어느샌지 어떤 남자가 창문 샤시를 끼고 그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석양이 강해 그림자져 있어 일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양다리를 모으고 허리를 곧게 편 자세 좋은 남자의 모습을 일은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은 할아버지 지인분이 찾아온 건가 생각. 어린애이면서도 엎드려 있는 건 실례라고 생각해 일어나서 샤시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일이 남자를 자세히 봤는데 목덜미가 가려지는 챙이 달린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다리에는 각반을 하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철제 수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일이 별채에서 읽었던 할아버지의 전쟁 자료집에 나오는 옛 일본 병사 그 모습 그대로였고 현재 일은 그것을 육군 군복이었다 인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텐마루에 서 있는 일은 일어서면 그 남자와 거의 같은 높이가 되기 때문에 눈앞에 남자의 얼굴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도 역시 남자의 얼굴은 확실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일은 서서히 눈앞에 남자가 살아있는 인간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이 댁에 이즈카 게이치님 계신가요? 하고 일에게 물어봤습니다. 또한 그 목소리는 유리 샤시 너머인데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아닌 너무나도 뚜렷하고 밝은 목소리여서 일의 마음속에서 위화감이 일어납니다. 그 이이즈카라는 건 일 할아버지 성씨는 맞는데 게이치라는 이름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 남자의 물음에 대해 일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이 댁에 이즈카 게이치님 계신가요? 일에게 다시 같은 어조로 물어옵니다. 일은 남자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 것과 석양으로 새빨갛게 물든 마당이 맞물려 무서워져 아무것도 못하고 맙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일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립니다만 남자의 세 번째로 숨통을 끊는 이 댁에 이즈카 게이치님 계신가요? 라는 마지막 크리티컬에 일의 눈물샘과 사타구니는 임계점을 맞아버리죠. 결국 일은 맨션 이야기와 이 이야기 2화 연속으로 지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자 일의 울음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일은 할머니에게 손을 잡혀 부엌까지 끌려갔습니다만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엔 제트 건담과 즈고크가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을 뿐으로 남자의 모습은 이미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에서의 일. 일은 할아버지에게 당시의 섬뜩한 체험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전쟁 뒤 바로 몇 명인가 생환병이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형님은 육군으로 전시 중에 남쪽의 어떤 섬에서 실종되었습니다만 그 형님 이름이 이이즈카 게이치라는 것. 전쟁이 끝나고 무사히 생還한 군인이 할아버지 집으로 형님의 소식을 가지고 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할아버지의 형님을 기다리는 가족을 염려해줬던 일이 몇 번 있었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건 전우가 찾아와 주신 거구나 하면서 불단을 오랜 시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만 지금도 건담 오다쿠라는 일은 이 당시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샤 아즈나불이 전용으로 타던 즈고쿠마는 손대기 어려워졌다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8번 타자 유격수 야마세미님이 시작됐습니다. 일은 처음에 이 이야기는 짧다 선언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깡촌에서 자란 일은 옆 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자전거로 편도 12km의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하드워크에 질려버린 일은 원동기로 갈아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부활동에서 돌아오던 토요일 대낮에 일은 중고 스쿠터로 강둑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강 건너 밭 위를 일과 나란히 나는 하얀 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까지의 거리는 멀어서 보통의 새의 형태까지 확실히는 확인할 수 없을 텐데 일이 그 새의 모양을 똑똑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새는 그 크기가 가볍게 일의 키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일은 스쿠터를 세우고 그 새를 관찰했더니 그 모습은 도감에서 봤던 적이 있는 야마세미였습니다. 야마세미는 호반새의 일종으로 뿔 호반새라는데요. 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야마세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야마세기의 크기는 비둘기와 비슷한 크기일 텐데요. 거기서 이상한 생각이 든 일이 멍하니 보고 있는데 야마세미는 그대로 건너편 산 쪽으로 날아가서 일의 앞에선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일이 살던 지역에 야마세미는 없습니다만 일은 지금도 그건 야마세미님이었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렇지만 이 야마세미님 이야기는 아무래도 스레 주민들 마음을 찌르지 못한 모양으로 주민들은 오로지 욕실에서 머리 감을 때 다르마상과 고론다를 떠올리면 귀신이 몰려온다 라는 수수께끼의 도시전설에 집중. 어리석으로 생각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구부려 눈을 감고 머리를 감는 자세가 다르마상과 고론다처럼 보이는 데다 물이 있는 곳은 귀신이 모이기 쉽고 집안에서도 주방이나 욕실 등은 귀신이 모이기 딱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는 중에 여러 번 머릿속에서 다르마상과 고론다를 생각하던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가 등 뒤에서 어깨 너머로 당신의 얼굴을 핏발선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것을. 자, 당신은 지금 씻을 시간입니까? 몇 번을 말하지만 안 됩니다. 다르마상과 고론다만은요. 이건 구독자님들도 무서운 상황이겠네요. 머리 감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1의 9번 투수 할머니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일과 같이 살던 친할머니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일의 할머니는 항상 상냥하고 음치였던 일에게 열심히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는데 그런 할머니가 일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맞벌이였던 일에게 항상 저녁을 차려주던 할머니는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일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도 음식에는 엄격해서 정원에서 기른 야채를 남기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일의 말로는 옛날 사람이라 거의 일식 중심이었다라는데요. 할머니가 만든 요리는 정말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도 일이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일의 설명은 전날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할머니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올 때, 역시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버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일이 학교 선생님 차로 병원까지 갔을 때는 할머니는 이미 호흡이 없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우는 걸 본 적이 없던 일의 아버지가 침대에 매달려 울었다는 것, 또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살리려던 의사에게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했더니 잠시 후 의사가 시간을 알려 일도 할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신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병원으로 모였고 모두가 놀라움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만, 일은 아직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실감이 안 나 응급실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사촌 동생하고 만나는 건 오랜만이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에게 있어서 아침에 미소로 학교에 가는 걸 배웅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도 머리로는 할머니가 이젠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감정이 따라가질 못해 그 후 철야도 장례식도 실감이 나지 않은 채 일은 결국 화장터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화장터에 도착한 일은 여기서 울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해도 눈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통곡하던 숙모들이 할아버지에게 혼나 쫓겨날 때도, 그 뒤로 모두가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할 때도, 새하얗고 작은 할머니의 유골이 돌아왔을 때도 일은 아무리 해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한 달이 지나고 오봉에 들어가게 된 어느 날, 일은 아버지에게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거기서 일은 몇 권의 책이 들어있는 토트백을 짊어지고 걸어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무더운 날에 일은 논두길을 지나 1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직원은 백에서 책을 꺼내 대출카드에 기록된 이름과 일을 번갈아 보며 수상하다는 듯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깨달은 일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대신 책을 반납하러 온 것을 직원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직원 아주머니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에게 한 장의 카드를 건네고 이거 너희 할머니 건데 필요 없으면 이쪽에서 처분해도 되는데 어떡할래? 하고 묻습니다. 일은 하면서 카드를 받아 도서관을 나옵니다. 일이 말하길 지금은 이 도서관에서도 거의 바코드나 태그로 관리되고 있답니다만, 당시엔 지금 사진처럼 손으로 쓰는 카드가 주류로서 책을 빌릴 때는 도서관에서 지급되는 이 카드에 대출 날짜와 책 제목을 쓰고 책과 교환해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논두길을 걸어가며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의 도서 카드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마도 독서광이었는지 카드는 빌렸던 책 제목으로 가득했고 그 대부분은 역사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카드 아래쪽, 즉 최근에 빌린 책 제목에 일의 눈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양식의 기본 함박스테이크라고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본 일은 할머니가 이를 위해 익숙하지 않은 양식을 만들어주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게다가 이젠 햄버거는커녕 할머니의 무조림조차도, 할머니의 튀김조차도 다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때 확실히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실감한 일은 뚝뚝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맙니다. 목구멍이 괴로워져 아무리 미간에 힘을 넣어도 눈물이 넘쳐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때 뒤에서 소리도 없이 녹슨 자전거가 이를 추월해 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던 일은 잘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것은 그날 경차 밑에 엉망으로 쭈그러졌던 할머니의 자전거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 타 있던 사람은 틀림없이 할머니였다고 일은 말합니다.
할머니는 파마한 머리에 새우 등으로 항상 밭에 나갈 때의 모습인 채로 자전거로 본가 쪽으로 꺾어지더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은 바로 달려 할머니 뒤를 쫓았습니다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단에는 새로운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역시 할머니는 이젠 없어 실감한 일은 다시 울고 맙니다. 그러나 일 앞에 할머니가 나타난 것은 이게 마지막으로 일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할머니가 당신의 죽음을 일에게 알려주기 위해 만들었던 이벤트였던 건 아닐까 라고 합니다. 그 뒤로 일은 할머니의 요리를 재현하기 위해 몇 번이나 실험하고 실패하거나 할머니가 좋아했던 책을 읽거나 할머니가 젊었을 때의 발자취를 찾아보거나 하며 보냅니다만 최근에는 역시나 조금은 부끄러운 것도 같은지 그것과 동시에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올해 있는 할머니 13주기에서 법회는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일은 한 획을 긋기 위해서라도 그때와 같은 논두끼를 걸어본다 말하며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렇게 일은 자기가 만났던 귀신으로 짠 타선으로 9번까지 끝을 본 건데요. 일에게 칭송의 말을 보내는 스레 주민들 외에 아직 부족하다고 징징대는 스레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람에 일이 연장전을 제안하자 스레 주민들은 솔직하게 졸라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일의 추가 이야기 쪽문의 그림자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일이 중학교 3학년 여름에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일이 다니던 중학교는 같은 학년이 20명밖에 없어서 모두가 친구처럼 지냈던 겁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야마와 오자사 그리고 테시마라는 일과 특히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과 이를 포함한 넷이 한번 페어 탐험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어가 있는 곳은 일의 집에서 그 카구라 춤 신사로 이어지는 길 중간에 있는 그 고장의 수호신을 모시는 숲에 숨어있는 것처럼 세워져 있었다는데요. 그건 단층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페어에는 예전에 딸 하나와 그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다가 사고로 죽어 그 후 남은 엄마와 딸이 야반도주했다는 것으로 그 외에도 여러 사연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일이 말하길 전부 다 미심쩍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단 일들 넷은 그 페어에 침입하기로 한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일은 이 이야기가 중학교 3학년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의 친구들과 모였을 때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 보정하여 다시 이야기를 속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들 넷 중에 한 명, 오자사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오자사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 뭔가 찍히는 건 아닐까 신들이 나며 일들은 페어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하고 거길 통해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 페어 안에는 가재도구들이 거의 남아있었고 싱크대 위에 접시가 놓여있는 것 등을 봐도 일은 어디까지나 야반도주 했습니다 라는 분위기를 느꼈다네요. 게다가 벽에 걸려있는 달력은 2000년 4월 달력으로 그건 당시에 봐도 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침입했던 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넓었다고 합니다. 그 구조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서양식 방이 2개 있었고 그 외에 아이 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일들 넷은 그 넓은 집 모두를 오자사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에 남겨나갑니다만 당시 휴대폰 성능으로는 한 번에 30초밖에 찍을 수가 없었던 모양으로 그것으로 인해 오자사가 투덜거렸던 걸 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더니 왠지 대량으로 흩어져 있던 산더미 같은 수건들에 책가방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상황으로 그걸 본 일은 나름 분위기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일들은 아직 해가 중천일 때 침입했던 겁니다만 숲속에 세워진 단층집에는 해가 들지 않았고 어둠과 곰팡내로 일은 눈알이 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침입한 집은 더럽기만 했지 특별히 무슨 부적이 잔뜩 붙은 것도 아니어서 맥이 풀린 넷은 마지막으로
현관을 찍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뎃은 일의 집으로 돌아와 찍어온 동영상을 확인해가며 모두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찍은 영상이 재생되는데 오야마가 어? 하며 뭔가 깨달은 듯한 소리를 냈던 겁니다. 계속해서 오야마는 부엌 쪽문에 누가 찍혀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일들이 다시 돌려 재확인하자 분명히 부엌에 있는 쪽문의 불투명 유리 너머에 사람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휴대폰 화소라고 해야 300만 화소 정도로 화질은 깨끗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형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그것도 핑크색 치마를 입은 키가 큰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본 일들 넷은 무섭다기보다 먼저 우와 찍혔어 위험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일들은 그것 말고도 다른 게 찍히지 않았을까 차례차례 영상을 확인해 나갔습니다만 거실 영상은 창문으로 나무들이 보이는 것만 있을 뿐으로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영상들을 확인합니다만 서양식 방들도 그 아이방 영상에도 아무런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점점 냉정을 찾아가던 일들은 조막과 불투명 유리에 비치던 사람 그림자도 그건 빛의 굴절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결론을 내렸고 그럼 네가 확인하고 와 라며 누군가 말하면 노 땡큐다 노 땡큐 또 누군가가 돌려주면서 서로 떠들며 마지막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은 아이방을 나온 직후부터 시작해 현관을 10초 정도 찍은 것이었다는데요. 이 현관도 역시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세로로 알루미늄 창살이 덧대어 있어 열면 드르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종류였다고 이름 말합니다. 동영상에서는 집안이 어두운 탓도 있어 불투명 유리 너머 바깥은 그런 대로 밝게 찍혀 있었다네요. 그리고 현관을 찍고 5초 정도 지났을 때 영상 안에 태시마에 아무것도 없네 빨리 나가자 하는 음성이 나오고 그걸 신호로 카메라가 현관 쪽으로 멀어지려던 그때 화면 끝에 불투명 유리 너머로 아까 그 여성의 실루엣과 푸른 작업복을 입은 남성의 실루엣이 갑자기 들어왔던 겁니다. 게다가 그 후 덜컥 하면서 자물쇠를 여는 듯한 소리가 난 곳에서 동영상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영상이 끝나자 일들 넷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쪽문 불투명 유리 너머에 찍혔던 여성을 실제로 본 놈은 없었는데 현관 쪽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조용한 폐허 안에서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했던 일들이 자물쇠를 열려는 소리를 놓칠 리도 없었고 이러저러 생각을 되돌리는 동안에 모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에 휩싸이다가 휴대폰 주인인 오자사는 울상이 되어 그 동영상을 모두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은 친구 셋과 함께 일의 집에서 머물렀고 아침까지 파이널 판타지 10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폐허는 살 사람이 나와 일반 가족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일은 말하는데요. 일은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샤 아즈나불 전용이던 지고쿠에 이어 화장실 불투명 유리도 영 힘들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으로 연장전에 들어간 일의 쪽문의 그림자는 끝나고 스레 주민들의 찬사가 날아오게 되며 이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른 많은 심령 체험을 했던 일의 이야기가 꿀잼이었던 스레였습니다. 상상 속의 친구에다가 스마트폰 데이터 용량이 초과될 때까지 쓰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공상안의 친구들로 타선을 짜 댓글란에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는 반쯤 죽어나가겠지만요. 귀희를 암살하고 싶은 구독자님들인 치규 사마들께서는 제 노고가 저를 암살하는 중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구독자님들 부르는 말로 치규사마 어떠세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규!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치규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주셨고 아주 오래전 접했지만 귀희의 일본 괴담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 칸칸다라. 강간다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칸칸다라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투채널의 힘을 빌려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아는 이야기라고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위키에 의하면 칸칸다라란 일본의 도시전설에 등장하는 요괴로 상반신은 6개의 팔이 달린 여성이고 하반신은 여성을 물고 있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녀가 사람을 잡아먹는 뱀을 퇴치하려다 오히려 뱀에게 삼켜져 함께 요괴가 되었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네요. 뱀의 모습을 본 자는 오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지만 무녀의 모습만 본 자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친구와 부모님의 싸움을 계기로 산속에 숨어 들어간 일들. 거기엔 기묘한 상자가 놓여 있었고 호기심에 만져봤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며 이 이야기는 투채널의 틀을 벗어나서도 명작의 공포 괴담이 되는데 칸칸다라. 초딩, 중딩 시기는 시골에서 자라났다는 일. 당시 일은 세상 물정 모르는 놈으로 특히 사이가 좋았던 A, B와 셋이 매일을 못된 짓만 해대며 널뛰었다고 합니다. 일과 A는 가족도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B만은 엄마가 제대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B의 엄마는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모로 B를 위해 애쓰는 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B가 중학교 3학년 때 B와 엄마 사이에 격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B는 일에게 자세한 상황까지는 설명 안 했습니다만 자기 엄마를 정신적으로 아프게 했다는 것. 그리고 B가 엄마를 상처 입히고 있던 그때 아빠가 귀가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한눈에 상황을 알아본 듯 B를 무시하고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엄마의 머리와 옷은 엉망으로 죽은 생선 같은 눈으로 바닥을 멍하니 보고 있어 아빠는 이렇게까지 사람을 짓밟는 인간이 되어버렸군. 엄마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지 왜 모르는 거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시끄러워! 말대답하며 당신은 죽여줄까? 라는 협박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아빠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아빠는 넌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냐? 냉정하게 질문했습니다. 당연히 B는 그런 건 없다는 태도로 있으면 보여주든가 허세를 떨죠. 그러자 아빠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네가 엄마를 계속 아프게 한다면 네가 죽어도 된다는 각오 아래 할 이야기가 있다 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아빠의 말에 B는 뭔가 무서울 정도의 기백 같은 걸 느꼈답니다만 뒤로 빼지 않은 채 됐으니까 말해봐 하고 달립니다. 거기서 아빠가 했던 말은 어느 숲 안에 존재하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대한 것으로 아빠는 B에게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지금처럼 난리 쳐봐라 라고 합니다. 그 숲이란 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작은 산 기슭에 있는 숲이었습니다. 그곳은 주카이와 비슷한 곳으로 산 자체는 간단히 들어갈 수 있다고 일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 있다나요. 그 구역은 2m 정도 높이의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어 철책에는 가시가 둘려 있을 뿐 아니라 왠지 흰 종이와 방울이 달려 있다는 소문이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일이 되면 그 구역 입구에서 무녀님들 몇이 모여있던 적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일은 말합니다. 이처럼 산속에 있는 출입금지 구역에 대해선 여러 소문이 난립해 있으며 컬트 종교의 세뇌시설이 있다는 불온한 소문도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출입금지 구역은 산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가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B의 아빠는 이야기를 마친 뒤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엄마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B는 그대로 집을 나와 만나기로 했던 일과 A와 합류합니다. 거기서 B는 아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건 엄청 화가 나 있는 거네 라는 솔직한 반응을 보였고, 일도 컬트 교단 아지트에 잡혀서 세뇌당한다면 무섭다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던 B는 당연히 아빠가 헛붕치는 거지 하는 바람에 결국 셋은 출입금지 구역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뒤 도구를 준비해 밤 1시 넘어서 의기양양하게 출발합니다. 산에 도착한 3명은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산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운동하러도 문제없을 듯한 길이었는데요. 일들은 왠지 항상 작업화를 신고 있던 모양으로 굉장히 걷기 편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럴 것도 출입금지 구역까지는 40분 정도는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숲에 들어서 5분도 되지 않아서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그걸 깨달은 건 B로, 아무래도 일들이 걷기 시작했을 때와 거의 같은 타이밍에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귀를 기울여 봤더니 낙엽이 쓸리는 소리와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그건 멀리서 들려오고 있어 야생동물이 내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한 일은 특별히 무섭다는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그 후로 20분 정도 지났을 때 다시금 B가 이변을 깨닫고 에이, 너만 좀 걸어봐봐 라는 이상한 말을 꺼냅니다. A가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면서도 B가 시키는 대로 혼자 앞으로 걸어나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B는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잠깐 생각이 잠겨있는 바람에 빨리 답변을 듣고 싶던 일과 A가 설명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조용하고 잘 들어봐 라더니 B가 A가 했던 것처럼 혼자 앞으로 걸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열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는 일과 A는 바로는 B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A가 몇 차례 그 짓을 반복해주는 것으로 이윽고 B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아까부터 멀리서 들려왔던 소리는 일들의 움직임과 맞추고 있던 겁니다. 즉, 일들이 걷기 시작하면 멀리서 소리가 들려오고 멈추면 그 소리도 같이 멈춥니다. 그것은 마치 이쪽의 모습이 훤히 보이는 듯 했다고 일은 말했습니다. 이 현상을 깨닫고 일은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손전등 말고는 아무런 불빛도 없고 거기다 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발견될 리가 없습니다. 만약 손전등 불빛을 표식으로 삼아 이쪽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같이 걷고 있던 일들조차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려면 한참을 쳐다봐야 할 정도로 어두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일은 소리의 정체는 대체 이런 어둠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어째서 일들과 맞추어 움직이고 있는 건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러자 B는 누가 우리 쫓아온 거 아니야? 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A의 말로는 소리의 정체는 숲에 들어오고부터 20분 정도의 거리를 계속해서 같은 간격으로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고 멀어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이 우리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더니 A는 컬트 교단 놈들이라면 할만하지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특징을 따져보니까 여러 사람이 숨어 있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거기서 일들이 한동안 발을 멈추고 생각한 결과 함부로 정체를 밝히려는 거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사주경계를 하며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 소리는 끈덕진 스토커 마냥 일 일행을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만 출입금지 구역 철책이 보이면서 그 광경이 너무도 기묘해 보여 어느새 소리의 정체를 신경 쓰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철책은 소문에서 듣던 대로 가시로 들려 있었고
흰 종이와 무수한 방울이 달려 있어 그냥 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그런 압도적인 현대미술을 눈앞에 두고 일은 여기까지 와서 처음으로 위험한 곳에 오고 말았다는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A가 이걸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아무리 봐도 평범하지가 않잖아 라며 아주 바짝 쫄아버립니다만 허세에 쩌든 B는 이딴 걸로 쪼냐? 며 잘난 듯 진짜 지리기 5초 전인 일과 A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도구를 꺼내 철책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B의 위세와는 다르게 철책은 무수히 매달려 있는 방울들을 시끄럽게 울리게만 할 뿐으로 간단히 잘리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가져온 도구들은 아예 말도 듣지 않아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나 생각될 정도로 이상하게 견고한 겁니다. 거기서 일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가시철사를 주의해 기어오를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그물망으로 되어 있던 덕분에 겨우 철책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책을 넘는 순간 일들은 어떤 위화감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폐속공포증 비슷한 것으로 뭔가 우리 안에 갇힌 것처럼 숨막히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철책을 넘어버린 이상 후퇴할 수 없게 된 셋은 각오를 굳히고 걷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아까까지 들려왔던 스토커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은 소리 같은 건 이미 신경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정체된 분위기에 꺼림칙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A가 뱉은 그 자식 계속 여기 있던 거 아닐까? 라는 말에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것도 A의 말로는 소리의 정체는 그 기묘한 철책 안에 막힌 탓에 일들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B는 A의 생각을 바로 부정합니다. 이 철책 안쪽에서 숲 입구가 보일 리도 없고 40분 정도를 걸어 들어올 정도로 먼 거리라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무서워진 일은 원래부터 이 세상 게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스치고 있어 A의 의견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B는 여전히 센 척하는 그대로로 만약 영적인 거라고 해도 이 철책에서 나올 수 없는 놈이라면 별것도 아니야 하더니 안쪽으로 나아가고 맙니다. 이렇게 철책을 넘고 30분 정도 지나니 반대편 철책이 보여왔는데요. 일 일행은 또다시 기묘한 광경을 눈앞에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육각형을 본뜬 이상한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은 6그루의 나무로 육각형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만 거기에 금줄이 둘려 있었고 아까 철책에 걸려 있었던 흰 종이들보다도 본격적인 시대도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대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줄에 걸려있는 종이를 말하는 건데요. 금줄에 걸어놓아 이 지역이 신성한 곳 또는 정결한 곳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각형 지대 안에는 세전함 같은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좀 아까까지도 자기가 센 척을 하던 B조차도 눈앞 상황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적 없는 곳에 금줄과 시대가 장식되어 있어 의식 같은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출입금지가 된 이유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져 아무리 멍청한 삼총사라고 해도 점점 정말로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초조해지죠. 거기서 일이 너희 아빠가 말했던 게 설마 이건가? 중얼대니 B의 아빠가 뇌까렸던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지금처럼 난리쳐봐라 라는 말이 떠오른 A는 여기서 난리치거나 하는 건 말도 안 돼. 분명 위험할 거야 라며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B는 아직 안 좋은 거라고 정해진 건 아냐 우기면서도 일단 그 상자 좀 보자. 보물이라도 들어있을지 몰라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고 회로를 발휘하고 맙니다. 그리고 B는 금줄 밑을 지나 육각형 안으로 들어가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런 B를 보고 일과 A는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바짝 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B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서 상자를 자세히 봤더니 위쪽에는
그물망에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가 내려도 방치해 둔 탓도 있어 표면은 녹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아래로는 판자가 깔려 있어 내용물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자에는 분필 같은 것으로 뭔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건 가문의 문장 같은 모양으로 상자 겉면에 여러 개의 모양이 있습니다.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만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자에 닿지 않도록 하는 1과 A를 놔두고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던 B는 거칠게 다루지만은 않도록 주의하며 상자를 조사해 나갑니다. 그러자 그 상자는 무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들어 올려지지가 않아 아무래도 지면에 직접적으로 고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내용물을 보고 싶었던 B는 구석구석까지 확인했는데 뒷면만이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깨닫고 상자 한 면을 빼냈습니다. 그러자 상자 내 귀퉁이에는 페트병같이 생긴 항아리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어떤 액체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자 중앙에는 5cm 정도의 이쑤시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딱 이런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접해 있는 4곳만 붉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걸 본 A는 페트병 같은 거에 뭐가 들어있어 기분 나쁘다며 솔직한 느낌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만 B는 여기까지 와서 페트병하고 이쑤시개밖에 없는 것에 화가 난 건지 병을 손에 들고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쑤시개에 손을 댔던 겁니다만 힘이 너무 들어갔는지 형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순간 엄청난 기세로 방울소리가 울려 퍼졌던 겁니다. 그것은 육각형 지점에서 더 안쪽에 있는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철책 쪽에서 들려와 셋은 자기들도 모르게 서로 얼굴을 마주봅니다. 그러자 패닉이 온 B는 장난까냐? 하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 1과 A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소리치며 뒤를 쫓아가려고 했는데요. B가 앞쪽으로 손전등을 향한 채 갑자기 우뚝 섰습니다. 이때 1과 A는 B가 이 상황을 즐기며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 뭐야, 장난이냐?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 B를 자세히 봤더니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거기서 1은 야, 왜 그래? 하면서 B가 비추고 있는 쪽으로 눈을 향했는데 늘어선 나무들의 뿌리 근처에서 여자의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얼굴 반쪽만 나와 있었는데 손전등 불빛을 눈부셔하는 모습도 없이 일들 쪽을 보고 있었고 눈알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위, 아래 모든 이빨을 드러내고는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명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일들은 일제히 도망치기 시작하죠. 일의 머릿속은 새하였다고 합니다만 지독한 공포로 인한 방어 본능인지 제멋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다네요. 거기서 철책이 보여와 셋은 단숨에 뛰어가 서둘러 위쪽까지 기어 올라간 후 간발의 차로 뛰어넘어 곧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A는 공포에 질려 발이 미끄러졌는지 철책을 제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1과 B는 빨리 해! 재촉하면서도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지조차 몰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때 딸랑딸랑 하며 철책에 달려있는 방울들이 울리며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과 B가 주변을 둘러보자 아무래도 입구와는 반대편 산 쪽에서 울리는 모양으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리와 울타리의 흔들림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A는 아직도 철책과 싸우고 있어 1과 B는 점점 더 A를 재촉합니다. 여기서 이윽고 A가 철책을 다 올라섰을 때 뭔가를 본 1과 B가 부들부들 떨며 온몸에서 땀이 쏟아져 나오고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된 걸 깨달았습니다. 둘의 시선 앞에는 산 쪽 방향에서 이어져 오는 철책에 달라붙어 있는
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는 얼굴만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옷도 입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왠지 상반신밖에 없는데 게다가 좌우로는 팔이 3개씩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능숙하게 철망과 가시철책을 잡더니 입을 벌린 채 거미줄을 넘어가는 거미처럼 이쪽으로 향해 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일들은 이 세상 것으론 생각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때 위에서 뛰어내려온 A가 쓰러져 왔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일 일행은 단숨에 숲 입구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셋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 30분도 걸리지 않을 길인데도 몇 시간이나 달린 것 같은 느낌조차 들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입구가 보여왔던 겁니다만 거기에 사람 그림자가 있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셋은 서둘러 멈춰 숨을 삼키고 사람 그림자를 확인해 봤더니 그 여자는 아니었지만 몇친가가 모여있는 게 보였답니다. 거기서 셋은 사람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정말 그 철책 안으로 들어갔던 거냐? 며 일들 쪽으로 달려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서 부인께 알려! 하며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계속된 셋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른 채 차에 태워졌고 시간은 새벽 3시를 넘고 있었지만 마을 행사 때 쓰이고 있는 집회소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일의 엄마와 누나 그리고 A의 아버지와 B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끔찍하게 여겼던 B의 엄마는 물론 계속 입을 닫고 있던 일의 엄마까지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들은 바로는 A의 아버지도 그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B의 엄마는 모두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며 안도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일의 엄마와 A의 아버지는 바로 자기 자식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엄마는 일이 지금까지 들었던 적도 없었을 따뜻한 말을 해온 바람에 일은 엄마 나름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나요. 그리고 B의 엄마는 이번 일은 저희 남편, 나아가서는 저의 책임입니다 하며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일은 어린 나이이지만 다른 집 부모라고는 해도 어른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A의 아빠는 이렇게 무사했으니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했고 일의 엄마도 부인 탓이 아니에요 며 탓할 생각은 없는 모양으로 그 둘이 B의 엄마에게 지청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부모에 의해 이야기는 진행. 벌써 시간이 늦었으니 애들에게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이날은 그대로 해산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 자고 있던 이를 누나가 두들겨 깨웠습니다. 눈을 뜨니 누나는 지난밤과 마찬가지로 표정이 굳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누나는 B의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큰일 났대 말하며 수화기를 건네줘 전화를 받아보니 B의 엄마가 B가 이상해 라면서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B의 엄마는 어젯밤 거기서 뭘 했니? 철책 너머로 가기만 했던 거 아니야? 당황한 목소리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 일은 서둘러 B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B의 집에는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았는지 A도 있어 B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로는 B가 지난밤 집에 돌아오고부터 갑자기 양손과 양 다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B는 아파서 손발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한 모양으로 양팔 양다리를 쫙 편 상태로 쓰러져 그대로 아파 하면서 몸부림치며 굴러다녔다나요. 거기서 B의 엄마는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방으로는 옮겼답니다. 그리고 일들도 어떻게 된 게 아닐까 걱정, 전화했다는 거죠. 거기서 일들이 B의 방을 향하는데 계단에서부터 B가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방에 들어갔더니 이야기 들었던 대로
손발을 곧게 편 채로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과 A가 B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B는 아파 소리칠 뿐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런 B의 모습을 보는 동안 일과 A는 점점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둘은 아무것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B의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아까와의 말투와는 다르게 조용히 어젯밤 거기서 뭘 했니? 하고 묻습니다. 일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그 일을 떠올리는 것에 고통을 느껴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들이 지난밤 체험했던 일 중 그 여자를 보고 말았다 라는 사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뭘 했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B의 증상의 원인이 그 여자를 봤다는 것에 있다면 일과 A에게도 증상이 나올 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B가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선 아예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은 B의 엄마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지난밤 일을 순서대로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일과 A는 그때 B가 이쑤시개를 쓰러뜨리고 만 일을 떠올렸죠. 거기서 둘은 B가 거기에 있던 이쑤시개를 무너뜨리고 말았고 원래대로도 돌려놓지 않았다는 걸 전하자 B의 엄마는 창백해지더니 떨기 시작. 바로 선반 서랍에서 어떤 종이를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A는 어디로 전화를 거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B의 엄마는 전화를 끊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일과 A에게 지금 바로 준비하고 그쪽을 뵈러 가야 한다. 내일 모레 다시 우리 집으로 와라. 하며 일과 A에게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의 엄마는 일과 A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뒀다고 해 둘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도 모른 채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일은 엄마에게 무슨 말을 듣지도 못하고 반드시 다녀와라 라는 말만 들었다네요. 그리고 이틀 후 일과 A는 B의 엄마와 셋이 어느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그림에나 나올 법한 깊은 산속 마을로 신칸센으로 몇 시간이나 걸렸고 게다가 역에서 차로 몇 시간이나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좀 먼 곳일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마을은커녕 현조차도 달라 일은 놀랍니다. 또한 B의 엄마 말로는 B는 전날 이미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들은 그 마을에서도 한참을 동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저택으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크고 오래된 저택으로 별채와 창고도 있는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B의 엄마가 벨을 눌렀더니 아저씨와 여자아이가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이른바 조폭 같은 모습으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한편 여자애는 일들보다 조금 연상으로 흰옷에 붉은 하카마를 입은 무녀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로는 아저씨는 무녀님의 삼촌이랍니다만 아저씨는 일반적인 성을 쓰는데 무녀님의 성은 들어본 적이 없는 성으로 아오이 칸주? 같은 이름이었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무녀님은 혈통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모양으로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일은 여기서 무녀님을 아오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들은 넓은 저택 안으로 안내됐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저씨의 말로는 B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B의 엄마는 일과 A가 B와 함께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그곳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일들에게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 뭘 봤는지를 될 수 있는 한 자세히 알려달라고 합니다. 일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헤매게 됐습니다만 어떻게든 그날 밤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쑤시개 부분이 되자 아저씨는 갑자기 이봐 지금 뭐라고 했어? 하며 엄한 목소리로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일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것과 맞물려 점점 혼란에 빠지는데 아저씨는 설마 그걸 움직였다는 거냐?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금방이라도 멱살을 잡을 기세로 소리를 질러옵니다.
그런 아저씨를 아오이가 제지하더니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작은 막대기 같은 건 어떤 형태를 표시하듯이 놓여 있었을 텐데요. 그걸 조금이라도 형태를 바꾸고 말았습니까?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네,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 그걸 만졌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형태를 바꿨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기억합니까? 하고 물어와서 일과 A는 얼굴을 마주보고 B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고 B의 엄마에게 유감입니다만 아드님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B의 엄마는 그럴 수가 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일과 A는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아저씨의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란 말이 걸렸고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셋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속칭 날이 자라나 날이 달아로 불리고 예전에는 칸칸자라 또는 칸칸다라 등으로 불리던 것으로 이것은 연대나 집안에 의해 다르다는 모양으로 아저씨 같은 특수한 집안에서는 칸칸다라 쪽이 쓰이고 있다나요. 그것은 사람을 먹는 큰 뱀으로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신의 아이로서 여러 가지 힘을 대대로 물려받은 어느 무녀의 집에 퇴치를 부탁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뢰를 받은 그 집은 특별히 능력이 강했던 한 무녀를 큰뱀 토벌을 위해 보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보던 중 무녀는 큰뱀 퇴치를 위해 열심히 맞섰던 겁니다만 간발의 틈을 보이고 말아 큰뱀에게 하반신을 먹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무녀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고 여러 주술을 사용해 필사적으로 맞섰다고 하네요. 하지만 하반신을 잃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맘대로 결정한 마을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무녀를 산재물로 바치는 대신 마을의 안전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큰뱀에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뱀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녀를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것을 흔쾌히 수락. 먹기 편하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팔을 자르게 하여 큰뱀은 오뚜기 상태가 된 무녀를 먹었고 마을 사람들은 일시적인 평안을 얻었다나요. 그러나 그 평안은 잠깐 동안으로 어느 날 큰 뱀이 모습을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습격해 오는 일이 없게 되었을 마을에 차례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오른팔이나 왼팔 중 한쪽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계 18명이 사망하고 거기에 무녀 집안 가족 6명도 포함되어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4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무녀 집안 사람이 꾸민 계획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저씨와 아오이가 돌려가며 설명을 마치니 아저씨가 그 상자는 일정 주기로 장소를 옮겨 공양되어 왔다며 그 상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말하길 그 상자에 있던 문양은 지금까지 상자를 공양하기 위해 장소를 제공해왔던 집들의 가문 문장이라는 겁니다. 아저씨의 가문 같은 집안에서는 상자 공양에 쓸 장소를 심사하는 모임이 있어 극히 드물게는 스스로 지원해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이외에는 칸칸다라 이야기는 일절 알려지지 않아 근방 주민들에게 그 상자가 귀신이 붙은 것이라는 것만을 전하고 만일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엔 어디에서 상담받아야만 한다는 걸 전해 놓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상담력은 아저씨의 집안은 아닌 모양으로 그저께 B의 엄마가 전화한 곳은 다른 곳이었다고 하네요. 거기서 이야기를 들은 그쪽 사람은 B를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 상담했고 이번에는 급히 아저씨가 상담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B의 엄마는 일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전화한 모양으로 어느 정도 자세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 뒤 아오이는 그곳에 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봤던 6그루의 나무와 6개의 금줄은 마을 사람들을 표시하는 것이고 6개의 이쑤시개는 무녀 가족,
그리고 내 귀퉁이에 놓여있던 항아리는 무녀 가족 중 살아남았던 4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6개의 이쑤시개가 만들고 있던 형상은 무녀를 표현하고 있던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오이도 아저씨조차도 어떻게 이런 형식이 됐는지는 자세히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유력한 설로 살아남은 4명이 무녀 집안에서 원념을 달래기 위해 온갖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 태어난 독자적인 형식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저씨는 관계자 중 칸칸다라를 재령했던 모두가 몇 년 안에 죽었다는 것을 밝히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립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행은 너무도 현실감이 없어서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아저씨가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라고 이어 말한 것으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아저씨의 말로는 그 이쑤시개 같은 막대기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됐겠으나 움직여버린 이상 아무래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B의 엄마는 부탁입니다 며 몇 번을 말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뭔가 각오를 굳힌 듯 아저씨에게 계속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일들이 봤던 큰뱀에게 먹힌 그 무녀를 생각하면 너무도 무리가 된다는 모습으로 그 하반신 봤잖아 하고 일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일은 아저씨의 하반신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들이 본 무녀는 반나의 상반신으로 하반신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A가 상반신이라면 봤는데요? 엉겁결에 말을 꺼내자 아저씨와 아오이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아저씨의 말로는 그 막대기를 움직였던 자가 보는 건 하반신이라는데요. 여기서 아오이가 그때 봤던 상반신에는 팔이 몇 개나 달려 있었나요? 하고 일들에게 확인하니 일과 A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6개가 나 있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기서 아저씨가 다시 몸을 앞으로 내밀더니 정말로 하반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물어오는 바람에 일과 A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B의 엄마를 보며 갑자기 씩 미소 지으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오이가 설명을 시작해서 일들은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오이의 말로는 막대기 형태를 바꾸고 만 것과 무녀의 모습을 보고 말았던 사실은 무녀의 원념을 뒤집어 쓰고 마는 일과 연결된다고요. 때문에 원래라면 그 막대기를 움직인 시점에서 무녀를 불러들이고 말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들이 봤던 모습은 봐서는 안 될 하반신 쪽이 아니므로 그것은 말하자면 칸칸다라는 아니었다나요. 하여 이번에 B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오이는 일들 앞에 나타났던 게 칸칸다라가 아니고 무녀였다는 것은 목숨을 앗아갈 의지는 없었던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일은 반쯤 혼란에 빠지면서도 상반신이 무녀이고 하반신이 칸칸다라라는 것이며 동일의 존재라는 기묘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칸칸다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무녀에게 있어서는 유희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일은 긴박했던 공기가 포근해지는 걸 느낍니다. B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안심하고 B의 엄마에게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좀 아까까지 독특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아오이와 아저씨도 보통 사람처럼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B는 정식으로 아저씨들 쪽에서 맞게 됩니다. 이렇게 아저씨는 앞으로 훌럭대고 나대는 건 그만둬라 조언했고 일과 A는 아오이에게 재령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B는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그 뒤 한 번도 B를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죽었다든가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은 갱생해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B의 아빠는 무슨 영문인지 이 소동에 한 번도 얼굴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계가 있던 건 B의 엄마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일은 엄마의 대단함을 통감하여 여러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일의 집에서도
A의 집에서도 자기들을 대하는 집안의 태도가 바뀐 모양으로 아직은 어리기도 했는지 자연스럽게 못된 짓은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이 사건을 돌아보고 모두에서 특정한 날 모였다고 하는 무녀들은 상담역으로 모이고 있던 가문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칸칸다라는 위험하긴 해도 큰 뱀과 숲에 얽힌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겨져 한 해에 한 번은 무녀들의 제사인 카구라춤으로 복납하거나 축사를 올리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들이 숲에 들어간 뒤 소리가 들렸던 건 칸칸다라를 울타리 안에 방목하듯 하는 상태로 놓아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육각형과 상자의 존재가 봉인되어 있던 모양으로 이쑤시개의 형태나 육각형을 깨지만 않는다면 모습을 보이는 일은 거의 하지 못한다나요. 그리고 공양 장소는 법칙에 따라 산이나 숲속의 한정된 일부분이 지정된다는 것으로 꼼꼼히 정성을 들여 세세한 숫자까지 도출해 범위를 정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구역에서 나올 수 없는 모양입니다만 철책 등으로 둘러싸인 경우엔 일들이 봤던 것처럼 바깥쪽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네요. 하지만 일은 이 이상은 모르는 모양인 듯 지금은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하네요. 그 일 뒤 1년이 지나고 나서 철책 철거가 시작되었다는데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일에게 확인받을 수도 없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이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던 겁니다. 일의 친구가 깊은 숲 안쪽에 있는 어떤 막대기의 형태를 망가뜨리게 되어 무서운 귀신을 만나게 된다는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얘기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